아니 그냥 요거 그래 하세요. 두 번째라 좀 세 번째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지난 3월 28일 개최한 1회 열린 포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주제 제안 사항을 저희가 가서 사업부서하고 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그 한 달 만에 그 도출해내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도출해내는 사항을 한 1, 2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2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에서는 이제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한 온라인 구매 환경 조성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픈마켓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반 사례나 유통금지 목록을 빠르게 공개하고 마켓이나 카페 운영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해외 직구 오남용 우려가 있는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의약품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안전교육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중요사안 관련 그 소비자 피해가 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TV 프로그램 등 건강정보 등에 대해서 국민청원 검사제 그리고 표시 광고 실증제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번에 이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한 온라인 구매 환경 조성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것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그 열린 포럼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그리고 그 식약처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에서도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순서는 책자에 참고해 주시면은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이제 각 세 분 발제자 계시거든요. 세 분 발제자 약 15분 정도씩 발제를 한 후에 그리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토론의 질의가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 메모해 두셨다가 패널 토론에서 질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자인데요. 식약처의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 진행 사항 및 향후 계획이라는 주제로 식약처 소비자위해 예방 정책과 김성곤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위해 예방 정책과 김성곤 과장입니다. 그 첫 번째로 식약처에서 작년에 상당히 그 논란이 되었던 부분 사건과 관련해서 올해 식약처에서는 그 여성 건강 그리고 여성들의 안심을 위해서 계획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유명한 학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리스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를 하고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위험 사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전문가분들, 업계분들과 같이 해 나가야 할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은 뭐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그 결혼 연령이 상승을 하고 있고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품, 의약품 등 분야에서 그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관리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한 안전관리의 요구들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산업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품안전관리협의회를 개최를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관리가 더 필요한 품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같이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5쪽을 봐주시면은 그 식품의약품과 관련해서 이제 여성용품들의 시장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의약외품 쪽에서 보면 한 2,600억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고 의료기기 한 850억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쪽에는 한 726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환경부하고 국무조정실 같이 해서 품목들이 좀 정비가 된 상황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팬티 라이너 같은 경우는 그 4월 19일 시행된 위생용품법으로 이관이 되었고요. 팬티 라이너, 기저귀, 세척제, 헹굼 보조제, 세척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 세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위생용품으로 이관이 되었고 화장비누, 제모 왁스 이런 것들은 19년도에 화장품법으로 이관될 예정이 있습니다. 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생리대 건과 관련해서 작년 17년 9월 달에 그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었고 지금은 그 사업체 분들과 같이 VOC 저감화를 위한 그 대책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식약처, 질본이 같이 참여해서 역학조사 지금 예비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에 보면은 그전에는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난 다음에 수거해서 검사를 하면서 원료가 뭐가 들어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시스템이었는데 18년 올해 3월 달에 법이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화장품 업체에서 판매 전에 원료 목록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법령이 개정이 됐고요. 내년 3월 달에 시행은 내년 3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유예 기간을 1년을 두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임신 중인 경우에 이제 조심해야 될 그 의약품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치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한 5개 정도로 그룹핑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은 우선 품질 관리 측면하고 그리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거 그리고 소비자분들께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이걸 해나가는 데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이어트 표방 제품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은 화장품 쪽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원료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알러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이제 위해 정보라든지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 기준을 계속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금방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판매 전에 원료를 뭘 사용했는지 사전 보고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서 19년 3월에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그 우수 품질 관리 기준 이제 GMP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그 의무화를 시키고 싶은 생각도 좀 있지만은
업계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의무화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확대를 우선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대 관련해서 금방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주관으로 식약처질본이 같이 해서 역학조사, 예비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한 7월 달쯤 되면 이제 예비조사를 하고 그 본조사는 그 이후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VOC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달 한 번씩 모니터링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와 같이 해서 이 접착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VOC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서로 협의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수거 검사를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의약품 쪽에는 이제 피임제라든지 이제 골다공증 의약품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많이 여성분들이 사용하시는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금속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쪽에서는 이제 모유 착육이라든지 임신 산부들께서 많이 쓰시는 품목들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약류 쪽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유예방국에서는 여성용품에 대해서 연구 사업을 지금 발주를 해서 연구 사업자를 이제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식약처가 관리하는 의약 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이외에도 공산품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산모용 패드라든지 화장솜 이런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위생용품으로 분류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모왁스하고 부분들이 이제 화장품으로 내년에 이제 전환이 되고요. 팬티 라이너가 위생용품이 품목이 총 19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팬티 라이너하고 마른 티슈 2개 품목은 지금 기준규격이 아직 고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두 품목이 추가가 돼서 지금 팬티 라이너 기준규격하고 시험 방법이 초안은 다 이제 마련이 됐는데 조금 있으면은 안전 기준을 행정 예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어린이 화장품 쪽에서 보면은 이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나 완구 화장을 할 때 이제 완구용 제품들이 화장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성 소비자분들께 이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임기 여성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사항들 그리고 임신 중에 섭취를 자제해야 되는 의약품이라든지 그리고 갱년기에 이제 치료제, 호르몬제 등 섭취 때 주의사항들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서는 이제 임신 테스트기라든지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용 초음파 그리고 필러 제품들에 대해서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생대와 관련해서 이제 작년 17년 10월에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이 되었고 올해 18년 10월이 되면 생리대에 대해서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과 관련해서 착향제 성분에서 특히 이제 알러지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알러지 유발 물질에 대해서는 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식품 섭취 이런 데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미역국이라든지 참치나 다랑어류 이런 쪽에서 이제 순 섭취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그 올해부터 해서 여성 단체 등과 이게 상시 협의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약품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여성 소비자 단체 참여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정부위원회에서도 여성 위원분들의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청소년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에 있는 여성분들의 그 제품 사용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 홍보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그 특히 이제 다이어트 그 효능 표방 제품들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고 그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그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마약류의 인터넷 불법 유통이 없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버 식약처 이제 사이버 조사단이 출범을 해서 인터넷상에서 그 허위 가대 광고, 다이어트 관련해서 허위 가대 광고를 지금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집중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식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 정책들에 대한 그 정리를 보고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식약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김성곤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로는 여성용품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제언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최경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입니다. 제가 소비자 위해 소통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전화를 받고 여성 위생용품의 유해물질 안전 관리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되게 큰 토픽이어서 사실 제가 그런 걸 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게 안 되고, 다만 그 여성 위생용품과 관련된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어떤 이슈가 있고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곤 과장님께서 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이야말로 그 위생과 관련된 제품들 중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접촉되는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여러 제품이 나누어져서 산자부나 식약처나 그렇게 나누어져서 규제의 수준이 다를 수 있었던 것들을 모아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근데 그게 아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성 위생용품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위생용품을 크게 이제 정의가 명확하게 없어서 그 정의를 봤더니 생리대처럼 생리혈의 위생적인 처리를 돕는 제품과 그리고 여성 청결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외연을 확대하면 여성 생식기계에 직접 접촉해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외연을 확대해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통계를 아마 식약처 선생님들께서 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냥 제가 확보한 통계들을 보면 여성 청결제의 경우에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되어서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성 청결제의 경우에 보면 2010년부터 16년까지 연간 18%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YWCA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하시겠지만
10대 이상 여성의 71%가 여성 청결제를 쓰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500명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쓰는 패턴을 보면 기혼인 분들이 많이 쓰고 출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랑 똑같습니다. 제품 사용 빈도는 액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사실 액체형이 보존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존제의 노출 경로로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사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사용 빈도를 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쓰는 사람이 4분의 1입니다. 25.5%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품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여성 생식기계가 유해 물질 혹은 보존제의 노출 경로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생식기계와 관련된 이제 논문을 보면 상피 구조가 다르고 옷으로 폐쇄되어 있고 옷 때문에 이렇게 마찰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물질들이 더 잘 흡수된다라고 이렇게 논문들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상피 구조나 수화, 혈류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마찰이나 갇힌 구조 때문에 화학 물질에 대한 흡수성이나 화학 물질에 대한 자극 강도도 다른 피부, 이마나 팔뚝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얼마나 많이 흡수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과학동화에서 작년에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성 청결제를 평상시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품 실험 시작 3일 동안은 제품을 사용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안은 며칠 동안은 이 6분 대상으로 해서 그 제품을 쓰지 않고 3일 동안 안 쓴 다음에 소변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 평상시 쓰는 것처럼 그 제품을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틀째, 3일째 소변을 수집을 해서 이제 그분들 소변에 있는 보존제 성분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평가를 해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참가자 몇 분 거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메틸파라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고 프로필파라벤, 마뇨산, 트리클로카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건 사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되어서 발표된 건 아니지만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환경부에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메틸파라벤이 성인 여성에서 지오메트릭 민이 45.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높긴 높았지만 보통 지오메트릭 민보다 한 5배 정도 높은 값이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른 요인들은 물론 완벽하게 일관적으로 유지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에게 여성 청결제를 쓰는 요인만 다르게 하고 비포 애프터를 비교했을 때 많이 올라가고 올라간 정도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수준을 비교해봐도 꽤 높은 정도다. 이 트리클로카반 같은 경우는 최대값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최대값이 0.14 정도인데 이 대상자는 3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 200배 정도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한 인터벤션만으로 쉽게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여성 생식기계가 보존제 같은 물질들의 노출 경로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청결제에 어떤 보존제 성분들이 사용되느냐?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방법은 그냥 가게에 가서 청결제를 사서 청결제에 있는 그 전 성분 표기 라벨을 보고 쭉 정리를 해보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다양한 보존제가 쓰이고 있었고 실제 이제 화장품법에 보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즉 규제 기준을 정한 쓸 수 있는 보존제가 59종인데 그런 것들이 상당하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었고 어떤 제품에는 여러 보존제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사용된 보존제들의 중요한 독성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았는데 다 정리는 하진 못했습니다만 주로 피부 자극성이나 눈 자극성 같은 국소 독성이 메이저이긴 하지만 전신 독성, 생식 독성이나 돌연변 유원성, 알러지, 호르몬 변화 같은 시스테믹한 이펙트를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물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피부를 통해서 얼마나 흡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경피나 호흡기를 통한 RFD,
독성값은 없어서 위해성 평가를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생식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성분이 잠재적으로 철원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그러면 여성 위생용품의 안전 관리를 어떤 식으로 좀 고민해 볼 지점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의 전성분 표기제입니다. 전성분 표기제는 이제 과연 엄밀하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전성분 표기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들이 뭐 파라벤 같은 물질은 전체 파라벤으로서 0.8%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다른 물질들이 함께 쓰였을 때 뭐 페녹시에탄올 같은 물질은 다른 보존제랑 함께 많이 쓰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물질이 함께 쓰이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물질 중에 굵직굵직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 화장품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여성 위생용품에서 좀 살펴봐야 될 그 이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제도로는 화장품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여성 생식기계에 직접 접촉한다는 측면에서 유해물질의 노출 경로로서는 비슷한 그런 제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일부 일반 의약품과 성인 용품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전성분 표기제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사실 안정희 선생님이 발표를 하실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요. 안정희 선생님 그 부산 YWCA와 함께 보고를 한 게 이제 며칠 후에 환경보건학회에 이제 실립니다. 이제 4월 30일에. 이제 그 결과를 그 올 초에 식약처에 저희 권호상 과장님이 그 당시 하실 때 권호상 과장님께도 보여드렸고 권 과장님께서 이제 한 번 더 조사하신 걸 이제 4월 10일 보도자료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완벽하게 똑같은 제품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분석 대상 물질이 똑같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부산 지역 10대 이상 여성 500명에게 다소비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69개를 직접 구입을 해서 동시 분석이 가능한 22종만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이제 하나 검출이 되었고요. 전성분 표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출이 된 게 뭐 벤질알코올, 페녹시에탄올, 소르익산 이렇게 해서 거의 20가지 정도 제품이 있었습니다. 전성분 표기가 되었지만 제품이 아예 안 나오는 이제 반대의 경우죠. 이제 그런 제품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식약처에 말씀을 드렸고 식약처에서도 컨펌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펌하신 결과는 이런데요. 우리나라 2016년에 생산 수입량 측면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 그리고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을 추가해서 전체 70% 정도 커버하는 거니까 사실 대표성은 이제 저희가 그냥 아름아름으로 한 것보다는 더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보존제 20종과 비의도적 함유물질, 디옥산과 프탈레이트 3종을 분석을 하셨고요. 그 결과 전성분 표기가 되지 않은 물질은 단 한 제품에서만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서 일단은 파퓰레이션, 즉 제품이 다를 수도 있고 아마 대학에서 측정한 것과 식약처에서 공정시험법으로 측정한 거가 다를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확하게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품 중에 여러 보존제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파는 것들만 비교를 해봐도 페녹시에탄올, 소듐 벤조에이트, 메틸파라벤,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트리클로산, 메틸파라벤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존제가 동시에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파라벤만 함께 사용될 때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페녹시에탄올 같은 제품이 다른 파라벤과 함께 쓰였을 때 혹은 포타슘 솔베이시 소듐 벤조에이트랑 함께 쓰였을 때 이게 이제 외국 스터디에 보면은 가장 많이 함께 조합되는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안전한 것인지 혹은 안전관리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못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살펴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의도적인 포함 물질도 봐야 되는데요. 식약처에서 이제 몇 가지 물질, 프탈레이트를 포함한 몇 가지 물질을 분석을 하신 이유는 프탈레이트가 여성 생식 건강에 분명히 안 좋은 물질이고 그게 용기나 혹은 이제 향 같은데 로 몰레큘라의 프탈레이트가 많이 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비의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프탈레이트를 포함을 해서 최근에 새로 개발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혹은 다른 가소제 성분들 이제 그런 어떤 물질들을 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성분 표기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이 아닌 여성 위생용품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사실 이제 여성의 생식기계에 직접 접촉한다는 측면에서 질세정제에도 화장품처럼 이제 안전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지워야 될 걸 안 지우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보면은 트리클로카반이 1%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트리클로카반은 화장품법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희석을 해도 아마 이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화장품법의 기준이 0.2%이고 지금 이게 그 1%인데 저기 물과 30대 250이니까 대략 한 이제 10분의 1 정도가 되니까 1% 정도가 되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그 활성 성분처럼 쓰이고 있는데 그런 게 화장품이 아니어서 관리가 이제 안 되는 거는 조금 그 위생용품법에서 보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인용품입니다. 사실 성인용품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찾기도 어렵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논문을 몇 개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성인용품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노출 경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인용품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오픈마켓, 옥션이나 11번가 같은 데서 보고한 시장 증가율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그 약간 그 공개된 이제 이런 그 보통 가게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서 사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2006년에 그 덴마크 환경부에서 성인용품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노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이 중국제이고 그 주성분이 기술이 안 돼 있는데 뭐 젤리나 그런 것들은 PVC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PVC의 거의 대부분 70%가 가소제, 중량으로 70%면 무지막지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막대형 제품에는 중금속 같은 게 들어있고 이런 트리메틸틴 같은 경우는 생식독성 가능성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게 그 어쩌면 그냥 단순한 위생용품보다 이걸 쓰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 노출 경로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제 이게 어디서 관리가 되는지를 나름 막 찾아봤는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신문에서만 주간 동아에서만 봤습니다. 이 사람들 그 성인용품 판매업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성인용품 산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나 관리감독기관이 마련되어서 명확한 법적 틀과 위생안전 기준에서 영업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법이 없다라고 그냥 유추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각지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성 위생용품은 여성 생식기계에 직접 접촉되는 측면에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성 생식기계가 화학물질 흡수 경로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이 많은데 그런 게 여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화장품법으로 잘 관리가 되고는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전성분 표기제, 혼합 사용 시의 관리, 규제되지 않는 관련 제품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걸 적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그 YWCA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용 실태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여성 위생용품의 사용 실태가 없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태국과 미국에 한 건씩만 있고 다른 나라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이게 누가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표준적으로 사용했을 때 얼마나 흡수되고 그게 얼마나 몸에 좋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그래서 없습니다. 중복 사용했을 때 안전관리 지침 마련하기 위해서 혼합 노출에서의 안전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노출되는 사람 중심이라고 한다면 일반 의약품이나 성인용품처럼 혹은 유아용 완구처럼 일단 관리되는 법은 다르더라도 여성 청결체처럼 생식기계나 그런 데 직접 그 노출되는 부분은 여성 청결제와 같은 방식으로 그 보존제나 그런 성분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성용품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아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그 최경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제언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제언에 대해서 이따 패널 토론에 다시 한번 또 얘기 나눠보는 거로 하고요. 오늘 발표의 마지막입니다. 소비자가 바라는 여성용품 안전관리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국 YWCA 안정희 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YWC 연합회 안정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우리는 그동안 의심 없이 사용하던 모든 것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고 급기야 케미포비아라는 화학제품 공포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에서 생리대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YWCA에서는 여성용품으로는 유일하게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시판되고 있는 여성 청결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외음부를 세정 보습하는 용도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청결제가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여성 생식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여성 청결제의 성분에 대해서 궁금함이 이제 갖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여성 청결제 안정성, 성분 조사와 소비자 인식 조사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작년에 2017년도 YWCA에선 부산 YWCA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성 청결제 안정성 및 성분 조사 사업은 크게 성분 조사하고 인식 설문 조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분석 제품은 시판 중인 69종의 여성 청결제 티슈를 포함해서 국내 제조품은 47종, 해외 제조품은 22종.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드럭스토어, 해외 구매 사이트 등에서 다양한 경로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성분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성분 조사 관련한 결과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언은 방금 전에 최경호 교수님께서 저희 분석에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을지대 고영님 교수님도 같이 도움을 주셔서 성분 조사에 관련된 그런 결과 분석과 또 제언은 교수님의 아까 발제로 대신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인식 조사와 그리고 여성 청결제 조사 사업을 통한 소비자들이 바라는 제언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성 청결제 안정성 인식 조사 사업 부산에 있는 10대에서 50대 이상의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성 청결제의 사용 유무는 71%의 여성들이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혼자의 78.5% 그리고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 80.8%가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청결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보면 여성 청결제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시판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61%였고요. 여성 청결제에 합성 화학 물질이 포함된 것을 아는지 여부, 모른다가 61%였습니다. 일부 여성 청결제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69%나 되었고요. 여성 청결 시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안정성이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청결제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성 청결제의 사용 경험은 여성 청결제 구입 시 제품에 표기된 성분을 확인하느냐의 질문에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9%가 되었고요. 여성 청결제의 성분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성분이 너무 어렵고 또 제품 브랜드를 신뢰하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셨고요. 성분에 관한 내용이 너무 글씨도 작고 그래서 읽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성분을 봐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분을 볼 필요가 없다는 이제 그런 소비자들의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고 부작용을 경험했는다는 질문에는
사실 부작용 경험이 8% 정도가 있었습니다. 8% 정도가 있었으나 뭐 질염이나 가려움증, 부어오름, 화끈거림 등등의 부작용을 또 8% 정도의 여성들이 경험을 하였고요. 이렇게 여성 부작용이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보다는 자연 치유로 그냥 기다리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식주사와 성분조사 후에 저희 회원들은 정말 이렇게 많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여성청결제 안전 캠페인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네, 그 내용이 보이시나요? 네, 바른 표기를 바르게 보면은 청결제 구입할 때 성분 표시를 제대로 보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화학 물질이 있다는 거, 여성 청결제의 전성분 표시제를 잘 해달라는 것 등의 우리 여성 회원들이 많은 그런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언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여성 청결제 문제를 바탕으로 여성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몇 가지 제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조사에서 500명 중에 70.6%는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여성 청결제를 주 1, 2회 사용하는 사람들도 36.5%가 되었고요. 하루 1회 이상 사용하는 여성들도 25.5% 순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성 청결제의 화학물질 포함 인식 여부는 몰랐다는 응답이 60.8%, 일부 여성 청결제 유해 화학물질 함유 인식 여부에 대해서도 69.4%가 몰랐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여성용품에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용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그리고 사용법, 주의사항, 성분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여성 청결을 위해서 여성 청결제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청결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참여한 응답자 중 500명 중 여성 청결제 사용 경험이 있는 69%가 전성분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는 응답자의 37.6%가 성분에 관한 내용이 어렵고 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서 읽기 어렵고 유명 브랜드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는 그런 응답을 하였습니다. 여성 청결제 구입 시 주의사항을 46.7%도 확인하고 있지 않았는데 소비자들이 화학물질 유해성, 독성에 관해서 찾아볼 수 있는 손쉬운 방법들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화학제품 관련한 외국 조사 사업을 가서 외국의 분투라는 그런 곳에서 바로 앱으로 화학물질을 치면은 그것에 대한 유해성이나 어떤 물질인지 소비자들에게 즉각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어플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화해 어플 뭐 그런 어플이 지금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에 어려움을 가지 않고 찾아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 유해성에 대해서는 글씨로만 적어놓는 게 아니라 그림 문자 등으로 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분의 그 표시에 있어서도 주성분과 보존제를 구분하여 표시한다든지 그런 표시에 대한 방법이 더 연구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분 조사 사업을 하면서 69개 제품에 대해서 포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1차 포장과 2차 포장이 있는데 모두 전성분 표시가 된 제품들은 단 21종에 불과했고요. 대부분들이
1차 포장에는 표기되어 있지만 뭐 그 외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포장에 성분 표시나 주의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주의사항이나 사용 방법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성분 때문에 주의를 해야지 되는지 구체적인 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약처에서 저희가 분석한 제품에 20개 제품을 더 포함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 안정성이 임상 결과의 안정성이냐 이걸 믿을 수 있는 그런 결과인가냐는 그런 얘기였는데 사실상 이번 검사는 기준치의 검사였지 뭐 임상 결과의 그런 안정성은 아닙니다. 모든 화학 물질은 독성을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위해성은 노출량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낮은 독성을 가진 화학 물질이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여성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에 들어오는 경로에 따라 위해성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피부 구조와 다른 여성 외음부 흡수는 흡수율이 6배 정도 높다는 그런 보고를 참고했을 때 일반 피부를 기준으로 만든 화장품을 기준으로 만든 이 여성 청결제를 화장품 안전 규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또 의무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용품이나 여성 청결제, 여성 건강과 관련된 그런 국내 논문 자료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성 생식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부작용 이러한 사례들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유해성에 근거한 그런 관리가 앞으로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성 안심 프로젝트에서도 아까 정기적인 성분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정기적인 성분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특히 식약처 공정위 그리고 여성 소비자 단체와 협업하여 이러한 그 정책들이 그냥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용을 다듬고 실효성 있게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또 하고 있는 그 분석 중에 하나가 1372 소비자 고발센터로 들어온 여성 생리대와 팬티 라이너 제품에 대한 분석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어떤 불만으로 그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2014년부터 저희가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생리대, 팬티 라이너 등 여성용품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한 그 신고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이번 안심 프로젝트에서 그런 여성들의 그런 뭐 생리대나 여성용품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신고를 받는 그런 신고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또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 화학물질과 여성용품 위해성에 관련한 문제 속에서 이번에 식약처가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 소비자 단체로서 박수를 보내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 위생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저희 여성 소비자 단체들도 함께 지켜보며 또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비자가 바라는 여성용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안정희 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그 패널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널 토론